안녕하십니까. 에듀아에서 관리사 민법 강의하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이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의. 요 강의 듣는데 전력을 좀 다해주세요. 법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용어가 낯설고 표현이 낯설어요. 그래서 이 용어하고 표현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용어하고 표현에 익숙해지시려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학 쪽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우리가 밥 그러면 밥이 뭐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상 용어나 일상 표현을 쓰듯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교재를 읽고 해야 법학은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강의를 듣는데 집중하시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강의 밀리면 안 돼요. 밀리지 말자. 이거 한 번 밀리면요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3개를 보겠다, 4개를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강의가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인데 요거 하루에 한 3개 정도, 너무 빡세면 2개, 하여튼 2개든 3개든 4개든 매일 내가 강의를 몇 개를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를 꾸준히 이어나가요. 이렇게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요 2가지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민법을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민법 3파트에서 출제가 되죠. 40문항이고요.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계원리잖아요. 선생님들이 회계원리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회계원리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계산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게 또 민법입니다. 다만 회계원리가 시간이 더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수도 이렇게 잘 쉽게 합격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회계원리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말은 민법에 들이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을 위주로 그거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엔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암기를 해주셔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암기해 주셔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되 결국에는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최근 6년간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떻게 문제 형태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적어도 6년치 기출문제는 이론 강의 끝나고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관리사에서 민법이 총 3파트 40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법 총칙에서 60%가 출제가 됩니다. 24문제. 예전에는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였다가 이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근데 어쨌든 민법 총칙이란 파트가 60% 2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이 8문제, 채권법이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물권법하고 이 채권법이요. 양이 많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양이 많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두 파트에서 총 16문제죠. 우리는 요거 많으면 10문제. 많으면 10문제. 10문제? 그래, 10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는 문제. 16문제 중에서 8문제 내지 10문제 정도 맞겠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살짝 조금 더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특히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주 나오는 부분을 집중해서 하자. 특히 물권, 채권이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머리만 아프고 효율이 떨어져.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깊이 있게.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 자주 나오지도 않아. 뭐 6년간 한 번 나올까 말까야.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보겠다고 시간 투자할 필요가 있냐? 없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그것만 집중해서 절반, 8문제 내지 10문제만 맞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럼 민법 총칙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나오는 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에다가 조금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면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여기서 8문제에서 10문제 맞았잖아요. 우리가 민법을 65점에서 70점을 목표로 합니다. 65점에서 70점. 65점에서 70점을 맞추려면 26문제 내지 28문제를 맞춰야 돼요. 26문제 내지 28문제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서 8문제지 10문제를 우리가 목표로 하니까 24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춰야 돼요? 20문제. 그죠? 28개를 70점이 되려면 여기서 20개를 18개에서 20문제 정도를 맞추겠다. 이런 접근을 하세요. 결국 세 파트 중에서 민법 총칙을 조금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이 민법 총칙 특히 물권이나 채권을 가면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와요. 판례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렵다 그랬죠. 양도 넓고 어렵다 그랬어요. 반면에 민법 총칙은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문. 근데 이 조문 암기하셔야 돼요. 예? 조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라는 게 나와요. 판례는 뭐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민법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이 계약 따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계약 따위를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라는 게 됩니다. 이런 걸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 설명 드릴 거예요. 이 법률관계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라고 부르는데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안 주니까 달라고 쪼겠죠. 근데 매수인은 돈을 아직 마련을 못했어. 못 주고 있는 상황. 그럼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법적 분쟁이. 이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관이 법원이에요. 법원. 근데 이 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 뭘 가지고 해결해 주느냐? 민법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민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당사자가 지금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매매 계약에 분쟁이 생겼어. 그럼 민법을 찾아 들어가면 매매와 관련된 법 조문이 있어요. 이 조문을 해석을 합니다. 법원이. 그 다음에 이 해석된 내용을 이 분쟁에 적용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줘요. 누가 이겼다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법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근데 당사자는 이런 일을 했다. 이 해석된 내용을 이 당사자 법률관계에 적용을 하면 결론적으로 갑이 이겼다. 을이 이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결론을 내려준 게 판례.
조문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을 적용한 결론이 담겨 있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두 축이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조문과 판례가 됩니다. 근데 민법 총칙은 조문도 많이 출제가 되고 판례도 많이 출제가 돼요. 반면에 물권이나 채권은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경우가, 물론 이제 채권에 가서 요 채권 같이 그러면 계약이 나와. 여기도 조문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법의 큰 축이 조문과 판례라는 걸 생각하시고, 특히 조문 중에는 달달달 외워야 되는 조문들이 있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세 파트에서 출제가 되되 어디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강의는요, 이런 판서 노트를 위주로 중요 부분에 대한 뼈대를 잡고 그 뼈대 잡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법적인 용어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파트가 끝이 나면 그 파트와 관련된 기본서가 있어요. 그 기본서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밑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밑줄 긋지 마시고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을 위주로 밑줄을 그어주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밑줄 채워져 있는 부분만 읽어도 요약집이 필요가 없어요. 교재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교재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단권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단권화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서 노트로 설명을 드리고 기본서로 정리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편 민법 총칙 60% 24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 민법 총칙이 총 11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물론 이제 이 10장하고 11장은 민법에 가면, 민법 조문을 가면, 법전을 가면 기간과 흥얼시라고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이제 따로 나와야 돼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1파트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11파트 중에 각 파트마다 문제가 다 출제가 되기는 하죠. 각 파트마다 문제가 출제되긴 하는데 6년 동안 딱 한 문제가 출제된 파트가 있어요. 기간. 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냐? 양이 적고요. 기간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기술적인 파트야. 그러니까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민법의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 기간 계산 관련된 조문을 몇 개만 암기하시고 그 조문을 적용해서 기간을 계산하는 게 문제로. 그 계산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많이 출제되는 거. 벌써 눈에 팍 띄죠? 권리 주체. 여기에 가면 자연인이 나오고 법인이 나와요. 이거 아주 많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권리 주체. 민법이란 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은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권리 주체. 그 권리 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다음 이 권리 주체들 사이에 자연인이나 법인이라는 권리 주체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인자. 이 자연인하고 법인에게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인데 이 권리와 의무가 왜 생기느냐? 왜?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지나가다가 어깨를 붙여서 서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것도 법률 관계죠. 그죠? 자동차에 받쳤어요. 이것도 법률 관계예요. 계약을 했어요. 법률 관계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의 내용이 되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무엇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분쟁을 발생케 하는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요게 이제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
뼈대예요, 뼈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법률 행위고 하나가 법률 규정입니다. 그중에 법률 행위가 핵심.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에서 열릴 문제가 나와. 그 법률 행위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이죠.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런 거 중요하죠. 전기자동차 같은 거, 배터리 이런 게 중요하잖아.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내연 자동차는 엔진이 들어있어요. 전기자동차는 반드시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법률행위라는 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의사표시. 이게 또 17문제. 법률행위와 그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 찐빵과 찐빵 속에 들어있는 앙꼬 이렇게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행위가 찐빵이고 의사표시가 앙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쳐서 여기서도 34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법률행위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 야 가서 물건 사와. 이게 대리야. 여기서 15문제. 그 다음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 행위를 했어.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생겨야 되잖아. 근데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무효인 경우.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경우 또는 그 법률 행위 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그 다음 내가 법률 행위 할 때 뭔가 단서를 붙이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한테, 미성년 아들이 휴대폰을 바꿔달래. 최신형으로 갤럭시 폴드를 사달래. 300만 원짜리 트리폴드인가요? 이거는 지금 당장 못 사주겠다. 대신 네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 뭔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게 부관. 미성년 아들하고 최신 휴대폰을 사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증여하겠다. 사주겠다. 뭔가를 꽁으로 사주겠다가 증여야.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이야. 근데 여기다 뭘 붙여서? 모의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잖아. 이게 부관. 결국 요 5장부터 9장까지가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다 붙여놨지 앞에다. 그 법률 행위에서 몇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34문제, 49문제, 56문제, 61문제. 법률 행위 파트에서만 61문제가 나왔어요. 6년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권리 주체, 법률 행위, 의사표시, 대리. 여기까지는 아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요 소멸시효라는 놈, 이것도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 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어렵기 때문에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아. 민법 총칙이 총 11파트가 설명이 드릴 건데 그 11파트 중에서 집중해야 될 거 10개 넘어가는 거 서로는 됐고,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11문제에 법률행위에 관련된 거 소멸시효 요런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3장, 5장, 6장, 7장 요 4파트는 전력을 다해서 하시고, 그러면 웬만한 민법 총칙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가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조금 수월한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이라는 건요, 분류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제목에서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보통 공부할 때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공부가 있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공부가 있죠. 큰 테마에서 좁혀가는 공부 방법이 있고 좁은 테마를 공부해서 점점 넓혀가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 민법은 첫 번째 큰 테마를 보고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말자 해서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 들어가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어렵고
적고 내용이 많으면서 별로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 이런 것들은 끊어야 돼, 중간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시겠죠? 경우의 수를 나눠가는 그런 학문이 법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늘 목차를 잘 생각해서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민법 총칙은 이렇게 11파트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민법 서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법 서론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민법 서론에 보면 민법이 뭐냐? 문제 안 나오죠? 법원이라고 나와요. 이 법원은 아까 제가 한자로 써드렸던 이 법원이 아니고요.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법의 뿌리, 법의 연원. 맞나? 이 한자가, 원자가? 아유, 한자를 까먹었네. 법의 뿌리를 말합니다. 법의 연원, 법의 뿌리.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조문이 있어요. 민사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에 대해서 법률로 해결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로 해결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 그게 민법의 법원이. 그거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왜 6문제가 출제가 됐냐? 그 관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법원 6년간 6문제가 출제가 됐으니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관습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해서 출제가 된다. 관습법.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 민법의 지도인용과 기본논리라고 되어 있어요.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다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쉽게 한번 생각해. 계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계약. 내가 저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한다. 근데 왜 굳이 저 사람하고 할까?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쯤 있어. 그 100명쯤 있는데 굳이 그 중에 한 사람, 저 사람하고 내가 왜 계약을 할까? 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으니까. 100명 중에 저 사람을 믿으니까 저 사람하고 계약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존재합니다. 신뢰관계가. 당연히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은 이 신뢰관계를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게 신의성실원칙. 쉽게 말하면. 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말아라. 이런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지. 그래서 그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민법은 조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 조문이 표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표현, 용어 이런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전문 용어이면서 어려워요. 난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용어가 있어요. 선의의 제3자. 이 선의가 뭐냐?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 그죠? 이때 해석 방법이 있어요. 사전 갖고 해석해야 되느냐? 뭐 이런 해석 방법이 있어. 그 해석 방법과 그 해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법 서론 10문제. 그 서론이 4파트. 그 4파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2파트. 민법의 법원과 민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법원에서는 주로 관습법. 기본 원리에서는 신의성실원칙. 이런 거 위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먼저 중요한 파트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민법은 1부터 나온다 그랬죠. 자, 민법의 뜻은요,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
여기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부 관계를 개인사자 써서 사법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사법관계는 평등한 개인 간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 공권력의 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공법관계.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체와 나, 이렇게 불평등 당사자 사이 공권력 아닌 주체와의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하는데, 민법은 당연히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사법이죠. 개인사자 써서. 그 다음 일반 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일반이란 말과 특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또는 개별이란 말을 많이 써요. 특별이란 말도 쓰고 개별이란 말도 쓰는데, 일반이란 말은 보통 모든이라고 해요. 모든. 특별이나 개별은 어느 특정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반 사법은 뭐예요? 모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특별사법은 특정한 영역의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은 모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일반 사법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특별사법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런 것도 구별하라고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뭐 민법의 의의나 성격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실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실체라는 절차라는 말도 많이 써요. 실체라는 건 권리 의무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 절차는 뭐예요? 말 그대로 단계별로 밟아가야 하는 것, 이게 절차.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등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기록하는 게 등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등기 해보신 분 알아요? 해보신 분 있나? 등기 절차가 어떻게 돼요? 내가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가서 등기관에게 제출하면 등기관이 자료가 잘 갖춰졌나 확인한 다음에 접수를 하죠. 접수를 받은 다음에 등기관은 그 서류를 가지고 등기부에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기록이 끝나고 나면 등기가 끝났다는 도장을 찍어서 주잖아. 이게 절차야. 이런 관계를 밟아야 돼.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게 뭐 변경이 되거나 하여튼 이게 변동이 되는 그 과정이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그걸 절차. 반면에 민법은 뭐예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되는 권리 의무 관계 내용이 뭐냐? 그게 실체. 그건 실체라고. 민법은 뭐 이러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것도 있긴 있지만 주로 권리 의무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며 실체법. 기억하세요. 사법, 일반 사법, 실체법. 뭐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행위규범, 재판규범이라고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행위규범은 뭐예요? 법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행위규범이에요. 이 법을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행위. 재판규범. 법원이 그 법을 가지고 해석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랬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과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민법의 의의고 성격이다라고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민법은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나누는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별거 아니에요. 민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법전을 말하고,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근데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속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절차와 관련.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다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려면
일반 사법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사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민법은 일반 사법이라 그랬죠. 그 일반 사법 중에 민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법이 있어요.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그 일반 사법 중에 민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 않은 게 있어. 그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들어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벌칙 규정 같은 이 형법 내용이잖아요. 벌칙 같은 거죠. 이런 것들, 또 강제 이행이라고 해서 우리 경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경매로. 법원이 뭐라 그래요?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배당할 거 아닙니까? 강제 이행 중에 강제 집행 같은 이런 것들은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 속에는 들어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통 보겠죠. 어쨌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뭐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뭐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런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민법이라는 게 뭐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2절 민법의 법원.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민법의 법원. 제가 아까 한자를 잘못 썼 내용이죠. 이렇게 씁니다. 저 원이 뭐예요? 뿌리. 법의 뿌리. 민법의 뿌리. 법의 연원이라고도 하고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도 하고요. 법의 인식 근거라고도 하는데 말이 어렵죠? 다 같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당사자 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는가? 민사에 관한 해결 수단. 이게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 그럼 궁극적으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기겠죠. 자,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이 합의 보는 거예요. 근데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제3자의 손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때 제3자가 누구야? 국가기관. 국가기관 중에서 누구? 법원. 뭘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게 돼요. 이때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은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당사자를 불러. 그래서 니들 왜 싸우니? 물어보겠죠. 즉 당사자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사실관계라고 해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 매매 계약을 했냐? 임대차 계약을 했냐? 증여 계약을 했냐?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수단을 적용해. 그래서 해결해 줘야 되겠죠. 요 수단이 뭐냐? 요 수단. 첫 번째가 법률이고 두 번째가 관습법이고 이도 저도 없으면은 조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법률, 관습법, 조리.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보다 관습법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법률,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인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법률 중에 임의규정이라는 게 이 임의규정이 있고 관습법이 있다. 근데 임의규정과 관습법이나 사실인 관습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먼저 적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순서대로는 민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걸 민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률, 관습법.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된다 그랬죠. 자,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한다. 순서 기억하세요. 왜? 민법의 법원의 종류. 1조는 법원의 종류. 뭐? 법률, 관습법, 조리. 그 다음에 그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민법 1조의 존재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민사가 뭐라고요? 사법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그 다음, 이 법률이 뭐냐? 활자화되어 있는 법을 뭐라 그래요? 성문법. 활자화되어 있는 법. 그걸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구나. 반대가 뭘까요? 불문법. 불문법은 법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미법 같은 경우가 그래요. 판례 위주로 발달했기 때문에. 네, 몰라도 돼. 우리 민법은 제1조에 민법의 법원의 종류 3가지와 그 적용 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우리 민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구나. 그 다음 세 번째, 이 조리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죠. 소문에 써 있잖아. 그 다음, 관습법은 법률 다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의 법률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민법 1조만 가지고도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 다만 이것도 시험 문제 딱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민법 1조는 이런 의미구나. 이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중요한 게 관습법과 사실관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를 비교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 민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왜 취하는지 장점이 있으니까 취하는 거예요. 불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왜 취하는지 장점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불문법주의를 취하는 것은 성문법주의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취하겠죠. 결국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성문법, 법전으로 활자화되어 있는 것, 국가기관이 만든 법, 이게 제정법이라고. 이게 1차적 법원. 반면에 국가제정법이 아닌 대법원 판례라든가 관행이 쌓여 있어. 그걸 법으로 인정하는 게 불문법. 성문법주의는 국가가 법을 만드니까 통일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내용이 명확하겠죠. 눈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법 질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불문법은 사람의 생활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법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사회 사정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요. 그죠?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딱딱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사정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게 구체적 타당성.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럼 이런 장점의 반대가 단점이 되니까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는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구나. 이 정도. 그죠? 아주 옛날에는 이거 비교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출제 안 되니까 혹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그러다 혹시라도 나오면 어떡하냐. 지금은 되죠. 그죠? 6년 동안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던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데 나왔네? 그러면 당황할 필요가 없고 넘기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부분에서 나왔다. 이게 몇 개나 될까? 한두 개밖에 혹시 나오더. 그러니까 찍으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간단히 넘어갑니다. 성문민법과 불문민법도 마찬가지. 아까 성문법주의가 있었고요. 불문법주의가 있었죠. 그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민사에서 법률, 제정법, 성문민법, 성문법으로 해결을 하고 그 성문법이 없으면 이제 관습법으로 가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간다라고 돼 있어요. 3가지가 규정이 있어. 근데 여기서 추가해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각각 맞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거를 끌어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게 불문민법에 관련된 내용들. 그 중에 관습법은 명확하게 법원으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자, 그럼 관습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관습법이 뭔지부터. 관습법은 쪼개져 있어요. 관습과 법으로. 관습은 다른 말로 관행인데 거듭된 관행이에요. 관행이 뭐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게 관행이죠. 늘상 그렇게 행해지는 것, 이게 관행. 근데 그게 거듭이 돼. 거듭된 관행, 이퀄 관습. 이게 관습이에요. 근데 이게 거듭이 되다. 국민이, 사회 일반인이, 아, 이거는 법이구나. 라고 믿게 돼버려. 관행이 거듭이 되다. 일반 국민이, 아, 이건 법이네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 우리가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거의 법, 묻어져 있다. 관습법적인 헌법의 존재를 인정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듭된 관행이 사회 일반인에서 법으로 인정이 될 때, 이게 관습법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거듭된 관행의 존재는 찾았어. 근데 이게 사회 일반들이 법으로 받아들였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정을 법원이 해줍니다. 누가 해준다고요? 법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야, 이건 관습법이야. 아니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관행을, 야, 나는 이거 법적으로 믿어. 그러니까 이건 관습법. 상대방, 아, 이건 법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냥 관행에 불과하지. 다투고 있어.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법원 중에 특히 대법원이 확인해줘요. 아, 이거는 관습법이다. 이건 아니야. 이건 관행에 불과하고 아직 법적 확신이 없어. 그건 관습법이 아니야. 이게 사실인 관습. 거듭된 관행은 있지만 아직 법적 확신이 없는 거. 이게 사실인 관습.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까지 있어요. 이게 관습법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사실인 관습인지 관습법인지는 누가 구별해 준다고? 대법원.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이란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규범이 법적 확신을 갖고 그거를 법원이 법이다라고 인정을 해줘. 그래서 법하고 똑같은 여력이 하죠. 그죠? 다만 이 법적 확신이라는 건 변화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없어지거나 사회 변화로 그런 관습법이 필요가 없어졌어. 아, 그럼 당연히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되겠죠. 누가? 법원이. 이게 관습법이다라고 인정한 것도 법원이니까. 이건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도 법원이 되겠죠. 특히 대법원이. 어쨌든 관습법은 사실관습과 명확하게 구분하자.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으로 나눴을 때 거듭된 관행만 있으면 사실인 관습.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까지 있으면 관습법. 확인은 대법원이 해준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구별하신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비교하라는 게 나오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관습법 다시 한번. 법적 확신 여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사실인 관습. 관행은 있지만 법적 확신이 없어. 간단하죠? 다만 이건지는 대법원이 구별해요. 대법원. 우리가 구별하면. 아시겠죠? 자, 관습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법령하고 똑같아.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법령이 아니야. 법이 아니야. 그럼 어디다 써먹냐? 나중에 뒤에서 보십니다.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사를 보충한다고 돼 있죠. 이게 나중에 보게 되는 법률행위 해석이란 파트입니다. 여기서 써먹. 법률 해석이 아닙니다. 법률 행위 해석. 법률의 해석이 아니에요. 민법에는 해석이 두 개가 있어요. 법률 해석이 있고 법률 행위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실인 관습은 이 법률 행위 해석에서 써먹습니다. 법률 행위 해석.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5조, 106조. 본문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겼어. 이제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한다 그랬죠. 소송. 민사소송. 근데 이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증명의 문제라는, 증명. 이 증명과서 추정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추정이라는 제도. 이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증명과 추정이라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가 어떤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고려하고 판단해 주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주는지, 이 두 갈래가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해 주는 것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주는 걸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앞으로 민법은 이렇게 민사소송하고 연결이 조금 되는데, 개념이 그 민사소송과 연결된 개념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요거 증명과 추정이라는 개념 뒤에서 할 거고요. 또 하나가 민사소송이란 건 어떤 사실을 내가 주장해서 인정을 받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저 사람이 대금을 안 줘.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았어. 또는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안 갚아. 열이 받았어.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기려면 저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근데 저 사람이 대금을 안 준다는 사실,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걸 주장하겠지. 근데 주장만 해가지고는 법원은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증명이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주장해야만 판단해 주는 게 변론주의고,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주는 게 직권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로 원칙으로, 변론주의.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가끔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 이게 원칙. 가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게 예외.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간혹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사소송과 관련된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우리 시험에서 빈번하게 나오니까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관습법은 어때요? 관습법이라는 것 자체를 법원이 확인해 준다 그랬잖아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있고 국민들의 법적 확신까지 얻었어. 그 사실을 법원이 확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관습법이다 아니다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줘.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어때요? 이거 법령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 이게 법까지 아니지만 이런 관행이 존재합니다라고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확정.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고 이러이러한 사실인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 증명. 이런 차이가 있더란 말이지.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관습. 존재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해서 법적 구름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 다시 한번 어떤 관행이 존재하는가. 관행 존재 여부. 그 다음에 이 관행이 사회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여부. 즉 관습법인지 사실관습인지 여부. 관습법이라는 것 자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법원도 사람인지라 출발을 모를 수가 있어요. 출발이 뭐예요? 그런 관행이 존재하는가. 그죠? 우리나라 법관들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무관계를 다 경험해 본 건 아니잖아요. 모든 지역을 다 다녀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당사자가 주장해야죠. 판사님,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고요, 이런 법적 확신까지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실인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 근데 관습법과 사실인관습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법적 확신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확인해줘요? 법원이 확인해준다. 그러나 법원도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출발점, 이러이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생기는. 법원이 모를 때는,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판사님 이런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어요라고 주장해야만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 쉽게 말하면 법원이 몰라서 직권으로 판단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당연히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단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법원에서 시험 문제, 민법 1조 해석 부분하고요, 관습법과 사실인관습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의 지도인용과 기본 원리. 나중에 기본서를 체크할 때 요 관련된 판례는 중요한 것들은 판서 노트에 현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타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넣어놨고요. 기타 기본서에서 따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본 뼈대와 핵심적인 내용들을 숙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 서론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민법의 지도인용과 기본 원리라고 했고요. 그 지도인용과 기본 원리 핵심이 여기 없네요. 신의성질의 원칙. 여기서 핵심적이죠. 자, 민법의 지도인용과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 민법은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소유권 절대.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그다음에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세 가지. 소유권 절대, 즉 사유재산 존중, 계약 자치,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라. 계약 자유. 사적 자치 별거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해라. 자기의 일은 스스로 결정해라. 이게 사적 자치예요. 그다음에 나에게 잘못이 있을 때만 귀책사유라고 해요. 책임을 지는 것을 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이게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요거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 이게 근대민법의 기본을. 근대민법은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자본주의를 꽃피웠어요. 근데 그 자본주의에 폐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자본주의 이런 게 생기잖아. 자본주의를 좀 수정해야 되잖아. 그게 이거 제한.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하고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을 수정하게 되면 뭐예요? 소유권의 사회성 공공성을 인정하는, 예컨대 토지 소유권 같은 거, 국가 개발을 위해서,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강제로 수용해버리죠. 그죠? 이런 게 개인주의적 기본 원리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약도 자유원칙을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불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공정의 원칙.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게 무과실책. 그 무과실책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동그라미 1번. 이사. 이거 어디 나올까요? 권리 주체가면 나와. 권리 주체가면 법인이 나와. 그 법인의 대표기관 중에 하나는 이사예요. 그 다음 법인의 대리 중에 무권 대리라는 게 나와. 이런 것들이 무과실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과실책이 7개가 나와 있어요. 각각 관계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2개를 눈도장을 찍어둡니다.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법인의 책임과 무권 대리인의 책임. 2가지는 무과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민법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 그 수정이 된 것의 파생 원칙들이 몇 개가 그걸 살펴봅니다. 우리 민법 기본 원리 1조는 법원이고 2조가 신의성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아까 봤던 원칙에서 빼서 이걸 딱 규정해요. 신의성실 원칙. 권리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 1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이고요. 2항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에요. 최고 원리가 뭐예요? 자유인격. 자유인격이 뭐야? 이게 자유인격 관련된 거. 그 수정한 게 이거잖아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와 수정. 그죠?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무. 자유인격의 원칙은 아까 근대민법 원리 3가지 생각하셨습니다. 공공무는 거 수정한 거 3가지 기억하죠. 그 원칙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지켜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에 대한 실천 내지 행동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대민법의 원칙이고 이게 수정 원칙이야. 이 2개가 같이 있어. 그걸 행동으로 할 때 지켜야 될 게 이거. 행동으로 옮길 때.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파생된 게 3개가 되겠어요. 사정 변경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 금반원 원칙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 그중에서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시험 문제 간혹 나온다고 했죠. 자, 조문 확인하시고 우리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뭐고 이게 당사자 간의 분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판례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법 서설의 3번째 파트 민법의 기본 원리 보고 있습니다. 자, 신의성실 원칙을 봅니다. 의가 뭐냐? 아까 신을 쫓아 성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의무 관계의 당사자가 예컨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권리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추상적 규범이다. 말이 어렵죠?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신뢰를 깨지 말아라.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신뢰, 믿음을 고려해라. 고려해라. 이런 걸 고려의 명제라고 해요. 고려시대 그 고려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계약을 맺었어. 내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성식을 고려해라 이런 뜻. 신의성실 원칙을 고려해라. 그런 의미의 신의성실 원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의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원칙이 돼 공법관계나 노동법 관계 등에도 적용이 돼요.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권리 의무 관계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뢰라 했잖아요. 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누군가 나가 모르는 사람하고 스쳐 지나가. 이 사람하고 나오는 권리 의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거 법적 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 적용이 돼. 신의성실의 원칙. 반면에 그 신의성실의 원칙 밑에 있던 거 요거는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는 적용이 되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심리상식 원칙은 권리 의무 관계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깨지 말아라.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적용 범위고요. 효과는 별거 아니에요.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한다. 권리남용. 의무 이행이 신의 측에 반한다. 의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리남용은 2조 2항에 있고요. 채무 불이행은 나중에 계약 파트, 채권 파트가 한번 나옵니다. 신의 측 위반,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 위반하는 거다. 우리 민법 2조 1항 신의성실, 2조 2항 권리남용, 이 강행 규정이라. 그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 특히 강행 규정에 위배가 되면 어떠한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 네가 저지른 행위는 강행 규정에 위반되었다. 강행.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 이거는 직권.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했어. 아까 말씀드렸죠. 변론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는데 변론주의가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취한다고 그랬죠. 민사에서는. 그 직권주의가 가끔씩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 판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련 판례를 기본서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자, 그 파생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파생 원칙이 사정변경 원칙, 실의 원칙, 금반환 원칙. 자, 먼저 사정변경 원칙. 뭘까요? 각과 을세 계약을 했어. 근데 이행은 한 6달 뒤에 해. 근데 그 6달 동안 현저한 사정이 변경이 됐어.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2000년 A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대금은 1억이. 근데 이행은 20년 뒤에 하기로 했어. 미리 계약만 한 거야. 땅값이 뛰었어. 20억으로. 각과를 계약을 했을 때 대금은 1억이었지만 이게 꼭 20년이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각과를 계약을 했어. 1억에. 근데 다음날 이 땅에 개발 소식이 들렸어. 다음날 이 땅에 개발 소식이 들리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개발 소식이 딱 들리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1억이었는데 이행기가 됐더니 20억으로 뛰었어. 계약을 할 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죠. 그죠? 자, 이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약 이행을 강요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열받지요. 아, 조금만 이따 팔 걸. 20억에 팔 수 있는 걸 1억에 파네? 이렇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 이게 구속력이에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 그걸 인정한다면 어느 한쪽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때, 그럴 때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사정변경.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게 사정변경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고 그 사정 변경은 당사자에게 잘못이 없어. 땅값 뛴 건 당사자 잘못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강요하면 갑에게는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겨. 이런 경우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사정 변경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사정 변경 원칙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냅니다. 특히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그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2가지예요. 해제와 해지입니다. 해제와 해지.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2가지인데 하나가 해제고 하나가 해지예요. 해제는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겁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소멸시켜. 1월 10일 날 계약해서 1월 20일 날 계약을 해제. 그럼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 이게 소급이야.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거. 이게 해지. 반면에 해지. 내가 통신사랑 2년을 계약했어. 1년 뒤에 통신사를 바꿔. 그럼 기존 통신사와 2년을 계약했다가 1년 만에 소멸시키잖아. 이게 해지. 해제. 계약의 소급 소멸. 해지. 계약의 장래 소멸. 요렇게만 구별해 두시면 돼요. 일단은 해제는 계약의 소급 소멸. 해지는 계약의 장래 소멸.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법원은 판례 사정 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 여부. 해제, 해지. 실제 인정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인정합니다. 둘 다. 인정하는데 요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민법은, 우리 대법원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다 인정해. 그런데 해제와 관련해서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해제가 되잖아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문구는 이래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계약을 해제할 만한 요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이 없어. 우리 대법원은 반면에 해지는 인정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이 있어. 그게 요겁니다. 보증계약.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 이사를 취임하면서 그 회사의 채무를 보증서 써. 자, 회사의 이사 임기가 3년입니다. 3년간 회사 채무를 보증하려고 보증계약을 했어. 근데 1년 만에 이사직을 사임하게 됐어. 그럼 당연히 보증계약을 해지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내가 이사였다가 사임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그 이사가 보증선 채무가 두 가지다. 하나가 특정 채무다. 별거 아니에요. 액수가 정해져 있는 채무. 반면에 창차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발생할 장래 불특정 채무. 그게 계속적 채무 보증 또는 포괄 근보증이라고 해. 여기서 계속적 채무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건 액수가 정해져 있어. 이건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건 기존 채무, 이건 장래 채무. 기존 이미 있는 채무, 액수 정해져 있어. 요거는 장래 발생할 채무. 그래서 액수가 불확실해.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나눈 다음에 요거는 해지 못해. 요건 해지 못해. 요건 해지할 수 있어. 요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 세 가지 중에서 사정 변경 원칙. 정리. 개념은 됐고요. 우리 대법원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단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은 없다. 반면에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이 있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의 가격이 폭등했다. 우리 대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가격 폭등은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사정 변경 원칙의 인정 여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효의 원칙이라든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별거 아니에요. 실효 원칙은 뭐예요? 권리가 있어. 실효 원칙 간단하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
상대방 의무자 입장에서 저놈이 왜 권리 행사하지 않지? 시간이 흘러가 더 이상 나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럴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실효원칙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고 권리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났고 상대방은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겨. 그러면 권리를 소멸시켜. 이게 나중에 소멸시효제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실효원칙이에요. 그 다음 금반환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 되는데 간단해. 이것도 언이 뭐야? 말. 그 말과 다른 행동, 자기가 뱉은 말과 다른 행동을 금하는 원칙.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순돼. 이걸 금지하는 원칙. 이게 금반환 원칙 또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면 유권 대리라든가 이런 거에 나와요. 법률행위 파트 가면 금반환 원칙이라든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와 원칙, 파생, 행동, 원리가 나왔어요. 그 파생 원리 중에서, 행동 원리 중에서 신의칙발 세 가지, 그 중에 사정, 병기 원칙. 정확하게 좀 어려우니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남용은 뭘까요? 권리자가 권리가 있어. 그리고 권리를 행사했어. 권리가 있고 권리 행사했어. 근데 이 권리 행사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사회적 목적이란 건 보통 이제 사회 통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식이 어긋나. 그럴 때 국가가 권리 행사를 저지시켜. 권리 행사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이게 권리라면 금지. 쉽게 말하면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데 이게 사회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심한데 아무리 권리자라 하더라도 너 권리 행사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걸 권리라면 금지 원칙이라고. 조심해야 될 건요. 권리를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서 권리남용에 해당이 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요건을 합치면 의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존재하고 권리 행사가 있을 것, 그 권리 행사는 사회적 목적에 일치하지 않을 것, 권리자가 권리 행사에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우리 대법원 권리 행사자의 가해 의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이걸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요건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판례.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게 있어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 다만 권리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권리남용이 해당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그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주관적 요건은 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은 멋있지만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주관적 요건을 추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될까?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겉으로 드러난 사정 가지고서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권리남용 금지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관련 판례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것. 자, 그러면 민법 서론, 민법의 법원 관련된 1조 법률, 관습법, 조립. 그 다음에 2조 1항과 2항과 관련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조문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두 개의 조문이 우리 민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조문의 내용은 무언가를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판례들은 기본서를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두 파트예요. 법원과
원칙. 파트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로 갑니다. 민법 해석, 요거 안 했군요. 이거 간단해요. 이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서론의 1, 2, 3절까지 봤어요. 그 중에 2절과 3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4절은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을 좀 달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